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내외적으로 심상치 않은 2024년이 될 것 같다. 큰 흐름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이제 좀 이따가 선거가 있고 중요한 선거죠. 세계 흐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정부의 안녕을 뭐랄까 짐작하게 할 선거가 4월에 있고 미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자, 또한 뭐 새해가 들어서자마자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또 발생을 했어요. 항상 큰 지진을 예상을 하고 있던 나라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하는 일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보금자리였던 보금자리인 지구의 리듬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인간 사회에서의 드라마틱한 일의 진전과 지구의 그들의 물리적 리듬이 있을 거거든요. 뭐 그 두 개가 합쳐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만이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그런 데 관련된 말씀도 옛날에 하긴 하셨죠. 어쨌거나 2024년 시작이 좀 범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일단 뭐 차근차근 준비된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골랐고요. 지금 이제 후티하고 미 해군하고 적극적인 이제 첫 충돌이 생겼어요. 상당히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하마스의 공세가 지금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위축되면서 새로운 무기도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올망졸망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 공격권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벌어진 일이죠. 자, 이거의 자초지종을 이제 먼저 쭉 보면은 원래 토요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그게 신문 보도상으로는 언뜻 그 탄도탄이라고 나왔어요. 탄도탄 내지는 대한 미사일 같아요. 그 후티 지역에서 발사가 됐죠, 예멘에. 그래서 한 발이 머스크라고 대형 해운사죠. 머스크 항저우라는 싱가포르 선적의 배에 명중을 합니다. 컨테이너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두세 발 정도 더 날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미 해군이 가운데서 요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배는 계속 막 불타고 있었던지 그랬겠죠. 후티의 보트 세 척이 접근을 합니다. 네 척이네요. 네 척이 접근을 하고 거기 그 배에 성선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이 이제 미국 주도의 그 태스크포스가 설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타격에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티 측에서. 그래서 폭격 명중에 만족하지 않고 그 배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납포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미 헬기, 복수의 헬기가 뜬 것 같습니다. 복수의 헬기가 떠서 그 보트 4척 중에 3척을 격침을 시킵니다. 조그만 보트예요. 그러니까 세 척이 격침이 됐고 희생자가 10명이 난 걸 보니까 작은 보트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전체의 전모입니다. 전모고 지금 제가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 제목만 보게 되는데 유튜브에 AI가 이제 제안을 해서 거기 보면은 이 실체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파악한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요. 그것을 한 단면만 부각하고 또는 너무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론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다루는 것이 후티는 항상 설명을 할 때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벌리는 전쟁은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뭐 당연히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이스라엘 전쟁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편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그 자체로 프레임이 돼서 우리한테 더 씌워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언론이 후티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배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배입니다.
또는 이스라엘 자체의 배. 자,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해주고 후티가 공격만을 강조해서 전 세계 해상 통로에 해상 수송로에 큰 혼란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후티를, 우리나라 언론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 이야기 아닙니다, 해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자, 이거는 또한 잘못된 것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해요.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죠, 한쪽으로. 그들이 원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론의 분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후티의 주장을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그들이 행사한 그들이 지금 타격을 가한 상황들이 몇 건 이제 나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들 배들이 과연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나갔느냐, 이스라엘 선적이냐, 그리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런 배들을 골라서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자, 그게 아닌 배고 그냥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것 또한 겹쳐지면은 후티는 마땅히 사라져야 될 세력, 못된 녀석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후티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죠. 대부분의 언론이. 가자 전쟁에 이스라엘이 부도덕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 소속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줄이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해상 수송망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금수조치 같은 거죠. 해상 봉쇄. 자,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거에 사실 좀 가깝지 않느냐, 제가 파악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리고 이건 엊그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가디안에 나온 보도죠. 요거하고 좀 전에 이거 하루 있다가 이제 미 해군의 어떤 타격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 두 개를 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타격했다. 그래서 해적에 가까운 그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줬다. 과연 미국은 위대하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보도만 나오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게 후티를 이제 그 세 척을 보트를 격침한 것으로 알려진 시호크고 MH-60R이라고 불리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호크, 이거의 해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 버전이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도 보면은 수리온이 마린온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염분의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되는 환경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도장이 좀 강화되고, 또 해상에 부시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헬리콥터 입장에서는 제일 불안한 내용이에요. 해상에서 운용한다 할 때 기름이 떨어졌거나 가운데 뭐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 도중에 내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온이 마린온으로 되면서 해상 부유 장치 튜브 같은 게 이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바람을 팽팽하게 채워서 헬기가 물 위에 내리더라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일정 기간 동안 뭐 구명조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뭐 장비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뭐 가스 탱커 기름 용량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유 연료분을 좀 늘리는 거죠. 자, 그런 것이고, 그것에 이제 해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재작년인가 한 9대 정도 주문을 했죠. 자, 우리가 구축함이 좀 늘고 있고, 또 호위함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국산으로 대체할 만한 지금 여건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시오크를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게 한 6, 7, 8, 900, 요 정도 500억에서 1000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대 정도 구매했는데 이 기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잠 헬기가 핵심이죠. 대잠 헬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뒤에 부유 끌고 다니는 소나도 쓸 수 있고, 또 소노 부위를 갖다가 콩콩콩콩콩콩 일단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부터 이제 엄탐을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되면은 자세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물에 담글 수 있는 부위, 이제 유선으로 연결된 걸 해서 끌고 다니면서 찾을 수도 있죠. 발견하면 공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어뢰를 보통 장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송을 한다거나, 또 뭐 해상 목표물을 설정한다거나, 좌표를 찍어준다거나, 뭐 부상병 이동 이런 걸 뭐 쓰이는 거죠. 이 시호크의 무장을 보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2.7mm 기관총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헬파이어로 보이는 미사일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출격을 한 게 2대 이상이나 출격했다고 보는 게 아이젠하워 항모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그레블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대 이상이 떴다. 뭐 3대, 4대일 수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첫 미 해군과 후티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일단 미군 측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내고 있어요. 밖에 실어나는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접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컨테이너 선에다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 후에 타격을 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4척이 있었는데 3척이 객심되고 1척은 돌아갔다, 살아서. 자, 이것은 이 격돌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이제 보이는 대목이고, 좀 차후에 제가 조만간 다뤄야 되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 해역에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2척의 항공모함을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하고 포드가 먼저 갔고 아이젠하워가 뒤에 갔죠. 어제 포드함을 뺐다는 이야기 저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상당히 복잡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후티를 찾아다니면서 공격한다거나 또 지상 전을 벌이겠다, 이런 의도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대한의 어떤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태스크 포스가 미국 주도로 형성되어 있고 그 존재감을 지키는 정도 차원에서의 그 반응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부분에서 미국이 가자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그 외교적도 패배가 있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릴게요. 이 내용이 긴데, 내용이 뭐냐면은 푸틴이 모디 총리한테 이 12월 30일자예요. 12월 30일자고 러시아 대통령실에 발표문을 옮긴 거예요. 힌두스탄 타임스에서. 이 내용이 뭐냐? 축하,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 내용을 옮긴 거예요, 이게. 옮겼다기보다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도 푸틴한테 신년 연하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맞다면 그게 22년 초, 1년 전이네요. 2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었죠, 푸틴이. 자, 그때 코드가 잘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황에 있어가지고. 자, 그때는 바이든이 북한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도 아주 많이 할 때예요.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프락치 전쟁을 시작하느냐 마냐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지금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고, 또 우리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당히 지원한 부분이 있고, 특히 포탄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30만 발인가를 팔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의 큰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과 우리의 관계는 연하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중국의 시진핑이 몇 달씩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감기가 계속돼서 목소리가 좀 불안정합니다. 운을 띄운지 바람을 좀 일으킨 적이 있었죠. 연말에 시진핑이 한국을 올지 모른다라고. 지금 연말 지났잖아요. 안 왔죠. 그래서 그때 한덕수가 가서 그런 말을 꺼냈을 때 면박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에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괜히 그런 말 꺼냈다가. 자, 그러면 그렇다고 바이든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현 정부가 그렇지도 않죠. 힘으로 누르고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럼 주변 강대국들, 뭐 일본이야 미국의 지금 시종처럼 행동하고 있는 지가 이미 기시다로 넘어와서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주변 강대국들하고 우리 지도자들과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기사를 낸 것은 얼마 전에 페르시아만에서 인도 쪽으로 가던 배, 인도 앞을 지나던 배, 인도 해안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배가 거기서 후티의 공격으로 보이는 드론 공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인도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인도 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인도 영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을 공격한 드론이 이란제예요.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이란이 직접 공격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 이란 내부에, 죄송합니다, 인도 내부에서도 이란 드론이다,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미국이 인도한테 압박을 넣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태스크 포스에 인도가 참여해라. 비공개를 전제로 참여한 나라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인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너희의 뜻에 따라줄 수가 없다. 예. 자, 인도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자, 미국의 어떤 돌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죠. 큰 패착을 만들었죠. 뭐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불이익이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을 결국은 패배를 합니다. 러시아의 경제에 데미지를 주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버리고 갔던 사우디, UAE, 중동이 어려움들이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해결됐다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의 주도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인도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인도를 미국 쪽에 묶어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했죠. 압박도 가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인도는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어떤 외교적인 패배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어려워진다. 유엔 총회에서 뭐 153대 10이었나요? 인도적 지원을 위한 휴전안에 지지를 표명한 데가 153, 반대가 10이었죠. 이스라엘, 미국 포함해서.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 유럽의 나토 동맹들은 여기 와서 숟가락을 놓을 정도의 힘도 없다, 현재로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함도 확인이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에 하마스가 등장시킨 급조 폭발물의 일종으로 보이는 무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과거에 중동에서 뭐 이라크 전쟁 같은 데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파괴력도 상당하고, 기갑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요거 전에 영상에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EFP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마침 알자지라에서 이게 관련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추정한 내용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좀 드릴까 해요. 예. 자, 이게 그 영상에 나오는 장면이었죠. 메르카바 MK3 형태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군 전차에 동굴에서 갑자기 이제 올라온 병사가 이 무거운 거를 어렵게 들고 가서 이 포탑 후부에다가 부착을 한 다음에 안전핀을 뽑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인데, 안전핀을 뽑고 폭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오늘 내용에 지금 제가 어디 사진을 바로 올리진 않았는데 보니까 5초 같아요. 4초, 5초. 예, 그래서 수류탄하고 비슷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수류탄의 그 신관을. 거기서 정확하게 이걸 EFP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게 EFP입니다. 폭발로 형성된 관통자라는 뜻이죠. E는 explosion이고 F는 formed, 형성이 됐다는 거고, P는 뭐 어디에서는 프로젝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탄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penetrator, 관통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도 크기면은 제가 봐서는 지금 15cm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직경이. 그래서 이제 포탑의 후부기 때문에 탱커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잠깐 볼게요. 알자지라에서 제공한 정보를.
자, 왼쪽 모양 저게 지금 말씀드린 급조 폭발물이고요. 저게 기본적으로는 성형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탄 같은 경우는 뒤에 폭발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동그랗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라이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구리류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폭발에 의해서 확 뒤집어지면서 성형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거의 액화돼서 메탈 제트가 형성이 됩니다. 창이죠. 예. 고온 고압의 창이 레이저 광선처럼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칠갑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성형 자력탄인데 그것의 한계는 뭐냐? 거리가 멀어질수록 효과가 급속히 떨어진다. 그래서 폭발이 발생하는 지점과 그 목표물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무기 체계다. 관통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크기에 비해서. 자, 그게 성형탄이고 이것은 EFP라는 것은 성형탄의 일종인데 저희 크기가 보통 더 크기 때문에 폭발력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 폭발력이 증가한 부분보다 더 크게 앞에 라이닝 부분이 더 두껍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닝이 폭발과 압력을 받으면 뒤집어지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총알같이 뭐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완벽하게 메탈 제트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주물 정형되듯이 저렇게 포탄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저 모양을 여러 가지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규군뿐만이 아니라 정규군 무기에서도 이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상태가 포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페네트레이트라고. 안에는 비어 있어요. 안에는 제일 뜨거운 부분이니까 메탈 제트가 안에도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예. 안에는 비어 있고 끝에는 단단한 쇠망치처럼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속도 마하 5 이상으로. 자, 이게 관통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는데 이 폭발물의 직경 대비해서는 100% 성형탄에 비해서는 관통력이 부족하지만 훨씬 쉽게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리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즉 목표물에 가서 타격할 필요가 없을 정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같은 데서는 창문 높이 정도로 해서 건물 내에 도로 옆에 이렇게 설치해놨다가 기갑 차량들이 지나가면 멀리에서 원격적으로 폭발시켜서 이게 날아가서 상대방을 타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마스는 그보다 훨씬 더 좀 대담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 좀 작은 것을 만들어서 탱크에다 바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에서 타격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거는 드럼통 정도 크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한 이 정도 직경이. 예. 그래서 하마스가 쓰는 건 지금 직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무게 20kg 사람 들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동굴에서 쏙 나와서 지나가는 전차에 접근해서 직접 접착력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는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전핀을 뽑고 돌아간다. 그래서 드럼통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파괴력은 작겠지만 반대로 탱크에 밀착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관통력이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60에서 65cm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게는 21kg이고. 네. 자, 이게 정규군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앞에 라이너 되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검을 쳐놓는다든지 또 라인의 조성을 독특하게 한다 했을 때 이 탄두의 모양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탄두의 모양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개의 탄두가 한 번의 폭발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값싼 무기체계거든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활용한 것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빼고 대전차 상부 공격탄 이런 걸 주로 많이 활용하죠. 저기 집속탄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이제 K2 전차용으로 장사정거리용 8km까지 도달할 때 공격 타격할 수 있는 곡사로 타격하는 거죠. 거기에 탄두도 이걸로 돼 있고 155mm 탄에도 대전차 탄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의 트로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트로피를 일단 메르카바 체형에 쓰고 있는데 트로피의 그 발사체 있죠. 저게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RPG가 날라왔을 때 그 대형탄을 발사하는 그 체계. 그게 미사일이 아니에요. 미사일이나 무슨 로켓탄 종류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바로. EFP로서 타격을 해요. 그래서 레이더로 감지를 하게 되면은 밑에 탄창처럼 쌓여 있다가 위로 쇠판이 하나씩 탁 올라와요. 탁 이렇게.
그럼 뒤에서 폭발물이 딱 붙어서 빵 발사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레이더가 찾은 그 목표물의 시간과 방향을 계산해서 발사하겠죠. 그럼 안에 이렇게 몇 개 쉽게 이야기해 검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 하나가 올라왔을 때 뒤에 폭발물이 빵 발생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탄두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복수로. 그렇게 그게 즉 미사일이나 RPG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폭발력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값이 싸고 주변에 만약 보병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보병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소 나의 폭발력으로 상대방의 어떤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제압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값이 싸기 때문에 발사했죠. 또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탄창이 쇠판이 하나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발사하면 그 다음 또 쇠판이 하나 올라오고 뒤에 화약판이 따라와서 붙을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판에 아예 화약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이긴 분명할 겁니다. 쇠판하고 화약이 붙어 있는 상태. 격발시키면 이 방향으로 나가면서 여러 개의 탄체가 형성된다.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것인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 메르카바 전차의 뒤에 이 21kg에 달하는 이 EFP를 들고 사람들이 이게 하마스죠.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인데 쫓아가서 차량 뒷부분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궤도에다가 장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궤도가 절단된 채로 이제 견인돼가는 모습이 이후에 좀 잡혔던 것 같아요. 그게 이 폭발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작동 메커니즘과 파괴력 정도를 봤을 때 궤도를 충분히 절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것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EFP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용했던 거예요. 요거는 무게가 3.2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RPG에 들어가는 탄두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쪽에 안전핀을 뽑으면 하고 5초 있다가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EFP 종류인지 아니면은 성형탄인지까지 정확하게 가늠은 안 돼요. 그런데 이건 3.2kg고 지금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21kg이거든요. 그래서 폭발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걸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차의 특수한 부위, 진짜 장갑이 얇은 부위에 설치가 제한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게가 3kg 대 20kg이니까. 자,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작동 기작에 대해서는 성형탄 기반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좌우로 설치된 방향을 봤을 때 포구 방향이 뒤쪽이라고 화약 분출 방향이 뒤쪽이라고 봤을 때 뒤쪽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포탑 사이를 노린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각도거든요. 예. 상판하고 지금 전차 차체하고 이렇게 보면 평행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렇게 보면 오히려 궤도의 상부를 노리는 EFP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이라크전에서 사용됐다는 그 EFP 형태의 급조 폭발물이에요. 거의 뭐 드럼통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밀봉도 뭐 약간 꺽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조여놓은 형태죠. 구리판 거꾸로 하나 뒤집어 넣고 그 밑에 화약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격발을 시키면은 이걸로 기갑차량한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럼통짜리 정도는 되는 거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직경 절반에 해당하는 관통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하마스가 사용하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cm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직경이 15cm면 거기서 한 6, 7, 8cm 정도의 관통력이 나온다. 그렇게 봤을 때는 R 야신의 105 그게 관통력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R 야신 105 같은 것을 하마스가 좀 잔뜩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을 불사하면서 탱크로 6탄 돌격을 해서 장착한다. 그리고 안전핀을 뽑고 폭발까지 시간이 4, 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발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장치한 사람이.
그래서 그 정도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알 야신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고 양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알 자지라에서 말한 것보다 실제로는 폭발력이 더 클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알 야신의 지금 폭발력만 하더라도 이중 성형 자격탄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측면과 후면에서는 메르카바 전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러시아의 유사한 무기 체계가 그런 전과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것을 더 위험을 감수하면서 활용하는 목적이 뭔가 요즘까지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마스가 지금 활용하는 측면이 보이냐면은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군 보병입니다. 보병이 진입하는 쪽에다가 미리 설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해서 그 앞에 약간 자동차에 왜 우리 후방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후진할 때 딱 들어오는 거. 예. 요런 거를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아주 멀리서 그 쥐레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고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은 그 건물을 통째로 날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작전을 써요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뭐 5명 그 이상씩 이스라엘군을 살상시키는 장면이 이걸 통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겸사겸사로 쓰는 물건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뭐 RPG 같은 경우에 그런 목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미리 뭐 폭발물점 설치해 놓고 멀리서 원격 조종해서 폭발시키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RPG가. 예, 그래서 그런 용도가 주 용도고 지금 그런 장면이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럿. 예. 그러다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걸 전차에까지도 활용한다. 예. 이렇게 보는 게 현재까지는 최대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